안녕하세요. 오늘은 크리스토퍼 메이어의 100배 주식이라는 책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장주 관련돼서 대표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필립 피셔의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고전 책이죠. 그리고 이제 이 책도 그 책과 이제 일맥상통하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현대적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장주에 대해서는 좋은 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제목 뭐 힘들긴 하겠지만 버텨야 한다. 이런 거는 제가 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책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들을 제가 한번 이제 구성을 다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긴 하겠지만 버텨야 한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제 대부분의 성장주들이 많은 경우에 수년간 움직이지 않거나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구간들을 다 극복을 한 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100배 주식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오래 들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또 저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3년 동안 주식을 갖고 있었고 내 5배가 되었을 때 이제 판 거죠. 근데 이제 그 주식이 나중에 더 간 거죠. 훨씬 더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투자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최초에 어떤 주식에 들어갈 때의 핵심 아이디어가 훼손이 되지 않았다라면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잉 주식을 예로 들면은 1970년대 이후에 보잉 주식을 팔 만한 이유는 수없이 많았다고 하죠. 인플레이션, 전쟁, 금리에 대한 걱정, 경기 불황 등 팔아야 하는 이유의 목록은 항상 길었습니다. 그러나 주식을 올바르게 선택했다면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이 나은 것이죠. 최근 사례를 보면은 넷플릭스가 2002년 이후에 60배 이상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에 주가가 25% 하락한 날이 4번이나 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하루에 25%가 빠졌다면은 그 전후로 해서 그 주식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들이 많이 형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견딜 수 있을까요? 25%가 하루에 25%가 빠지고 그 전후로 해서 더 부정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을 때 주식을 팔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죠.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으로 100배 주식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았다. 초기부터 아마존이 옳다는 강한 확신을 가져야 했습니다. 가치의 80% 이상을 잃는 정신을 붕괴시키는 수준의 주가 하락도 견뎌야 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식에 1억을 투자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고 나서 이제 8천만 원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그 2천만 원을 우리가 계속 들고 있을 수가 있을까요? 사실 8천만 원의 손실을 보기 전에 다 팔겠죠. 사실 이제 쉽지 않은 투자가 되는 거죠. 인내심, 소수의 잘 아는 주식 고르기, 그리고 운이 필요하다. 애플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보유한 사람이 아이팟이나 아이폰 또는 아이패드를 알았을 리 만무하다. 애플의 주가가 상승한 수십 년 동안 그 제품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실 뭐 성장주에 투자해서 운이 좋게 이제 성과를 본 사람들 외에 진짜 노리고선 그를 기다릴 수 있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드문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성장주에 투자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라면은 이러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손실을 보는 구간도 견딜 수 있어야 되는데 한 종목에 몰빵해서 버티기는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저자가 제시하고 있는 것도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적은 금액을 태우기 때문에 이제 커피캔이라는 비유를 사용을 하는 거죠. 커피캔에 재산 전부를 넣지 않아도 된다. 나는 사람들에게 커피캔에 가진 돈의 일부만 넣으라고 말하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저자 자신의 경우에는 나중에 끝에 인터뷰가 나오는데요.
12개에서 15개 정도의 주식을 보유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기꺼이 위험을 무릅써야 하기 때문에 잃어도 될 만한 돈을 사용해야 한다. 전부 잃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딜레마 중에 하나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들어가면은 한 종목이 뭐 100배 주식이 됐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은 주식에 분산해서 들어가면은 전체 평균 수익률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거부가 되고 싶은 사람들, 큰 부를 노리는 사람은 좀 이제 큰 사냥감을 찾으려고 하죠. 거대한 사냥감을 찾고 있다면 작은 사냥감을 쏘고 싶은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 주식 연구에 쏟아부을 수 있는 시간과 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당신의 노력을 큰 게임에 쏟아라. 그래서 사실은 거대한 사냥감을 찾아낼 수 있는 것도 재주죠. 그 사람의 능력이고. 근데 그게 그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 없다라면은 확신할 수 없는 만큼 분산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분산하게 되면은 평균적인 수익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근데 하나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고려할 것이 있다면은 최근에는 모든 산업에 네트워크 효과가 다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승자가 더 큰 승자가 되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하게 이야기하기로 기하급수적 성장을 보여주게 되죠. 그런 기업들이. 그렇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산업의 기업들에 분산하는 것은 좀 더 과거에 비해서 좀 더 높은 평균적인 수익률을 제공해 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예를 들자면 반도체 산업 같은 거를 예로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종목 선택에 대한 이제 이 책의 관점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이즈, 성장, 이익 등등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작은 기업은 투자 대상이 아닌 겁니다. 커피캔에 스타트업 기업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스타트업이 진짜 큰 기업이 되는 데까지는 너무나 많은 경로를 거쳐야 되고 확률이 낮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성장 전망이 좋고 높은 수익률의 복리로 자본을 증가시킬 수 있는 어느 정도 입증된 회사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냥 사이즈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리고 내 연구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하나의 변수는 매출액, 수익성, 그리고 밸류에이션 등 모든 측면에서의 성장이라는 오스왈의 글에 쉽게 동의할 수 있다. 어차피 이제 이 책의 주제는 이제 성장주죠. 그리고 매출이 급증하고 이익이 증가하며 ROE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00배 주식을 발견할 수 있는 공식을 하나 꼽으라면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사이즈도 적당한 크기, 그리고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고, 근데 매출액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도 같이 성장하고 있다라면은 굉장히 좋은 회사겠죠. 근데 그런 회사는 많지도 않고, 그런 회사는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 있을 수도 있겠죠. 추후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이제 100배 주식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뜬금없이 100배가 된 타입이 있고 높은 ROE를 가진 예측할 수 있는 타입이다. 그래서 이제 후자가 더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좋지 못한 시기에 손실을 내는 회사. 지금 말씀드린 것과 이제 관련된 내용이죠. 이제 높은 ROE를 꾸준하게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대부분의 광산 주식, 수많은 석유, 가스 주식이 자연스럽게 배제되는 것이죠. 그래서 돈빌은 ROE가 높더라도 외형 성장률이 최소 퍼센트가 되지 않는 주식은 꺼린다. 그래서 ROE도 높고 성장도 높고 사이즈도 적당한 크기가 좋은 거죠. 그래서 분기별 주당 순이익을 쫓는데 정신을 팔지 마라. 수익력을 생각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회사가 이익 감소를 발표하더라도 회사의 장기 수익력은 영향받지 않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익은 증가했지만 기저의 수익력은 약해졌을 수 있다. 그러면 단기적인 이익 감소를 진짜 수익력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투자한 기업에 대해 잘 아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 사이즈, 성장, 이익이 다 좋으면 베스트겠지만은 사실
이익은 어느 정도 포기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은 ROE나 이런 이익을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이 사이즈 성장 이익을 다 만족시키는 주식은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의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주식이겠죠. 하지만 이제 성장주 투자만 놓고 본다면 그 영역을 국한해서 본다면은 이익이 나오지 않는 단계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사이즈도 어느 정도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매출액도 성장을 하고 있고 시장 점유율도 높게 가져가고 있는데 그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이제 비용을 많이 지출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단계까지의 이익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는데 어느 단계 이상을 넘어갔을 때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에서 비롯되는 이익이 발생되는 단계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투자를 하면 많이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성장주 투자에 있어서 이 세 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것은 사실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차선책을 선택할 수도 있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의 분명해 보이지만 그렇다고 1998년이나 2002년에 인터넷 판매가 언젠가 소매 판매의 2% 이상을 차지하려고 전망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었을까? 이 그래프를 보면 도대체 나는 머리를 왜 달고 다녔나 싶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는 제가 따로 옮기지는 않았는데요. 이제 이커머스의 비중이 이제 꾸준하게 상승하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마존을 한 번도 보유하지 않았다. 아마존의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었는데도 말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순이익 추이가 좀 불안하더라도 이건 제가 쓴 겁니다. 이커머스의 성장률 그리고 이 시장에서 아마존의 점유율 이것만 봐도 충분히 투자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게다가 자세히 뜯어보면 순이익 지표가 잘 나오지 않는 이유가 숨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었다면은 성장주 투자의 관점 그리고 가치주 투자의 관점에 있어서도 모두 만족시키는 투자가 될 수도 있었겠죠. 2014년 매출액은 880억 달러인데 영업이익은 겨우 1억 7,800만 달러를 기록했다. 0.2%의 아주 적은 영업이익률이다. 그러나 R&D 비용을 더하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그려진다. 2014년 아마존은 R&D에 92억 달러를 지출했다. 이를 영업이익에 추가하면 2014년 아마존에 조정된 영업이익은 94억 달러다. 이는 10.6%의 영업이익률이다. 그래서 이제 성장주 투자에서는 이제 R&D에 대한 고려를 항상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게 이제 워런 버핏도 이런 투자를 했었죠. 코카콜라에 투자를 했을 때 나는 제품의 시장이 계속 커지고 업계에서 선두주자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높은 성장을 이룰 것이 확실시되는 회사로서 코카콜라만한 기업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성장, 그 시장에서 기업의 점유율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워런 버핏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잠깐 나왔지만은 저자는 이제 여러 연구 결과들을 보면서 이 책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과거에 이제 100배 주식들을 보았을 때 그 기업들의 초반에 들어가는 그 단계가 어느 단계가 좋으냐 했을 때 너무 작을 때도 아니고 너무 큰 기업도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애플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이제 책을 쓸 당시에 7,660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자랑하죠. 우리는 그것이 10배나 20배로 상승하지 않을 것이라 말해도 틀릴 확률은 높지 않다. 100배는 확실히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거의 한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꽤 높은 그 돈이죠. 7,660억 달러면은 뭐 우리나라 돈으로 800조 뭐 그 정도 되니까요. 그게 뭐 이제 8천조까지 가리라고 예상하기는 사실 어렵잖아요. 뭐 8경 뭐 그런 건 어렵죠. 그래서 그 절대적인 그 한계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기업은 사실 성장주로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배당이라든가 그런 걸 보면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맥도날드나 월마트 혹은 IBM 같은 성숙한 대기업들 유틸리티 주식을 사고는 가까울 시일에
100배 주식에 가까워지길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계속 사이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65개 주식의 시작 시점에서의 중간 매출액이 약 1억 7천만 달러였고 중간 시가총액은 약 5억 달러였다는 것을 덧붙인다. 이는 두 가지 지점에서 흥미롭다. 첫째는 100배 주식이 되기 위해서는 회사가 아주 작아야 한다는 미신을 걷어내준다. 100배 주식 회사들은 대체로 중소회사들이다. 하지만 1억 7천만 달러의 매출액은 어느 산업에서든 상당한 규모다. 그러니까 한 매출액이 2천억 정도 되는 거죠. 우리나라 돈으로 2천억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은 한 뭐 6천억 정도가 되는 거죠. 그 정도 되는 규모니까 사실 너무 중소기업도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죠. 너무 대기업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시장이 개화를 해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있고 그 시장에서 1등의 점유율을 보유한 채로 같이 성장하고 있는 그 기업의 주식이라면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조금 아까는 이제 사이즈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피터 린치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수익의 20배에서 거래되는 20% 성장 회사가 수익의 10배에서 거래되는 10% 성장 회사보다 훨씬 낫다. 훌륭한 주식은 이미 다수의 팬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고 너무 싼 주식을 찾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시간 낭비인 것이죠. 그리고 찰리 먼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주식이 그것이 기반한 사업의 수익률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내기는 어렵다. 어떤 기업이 40년간 6%의 자본 수익률을 내고 있다면 아무리 저렴한 주식을 샀다 하더라도 벌어들이는 수익률은 6%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에 사업이 20년에서 30년간 18%의 자본 수익률을 보였다면 설령 좀 비싸게 샀더라도 결국 괜찮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워런 버핏이 이제 팡 주식들, 페이스북이나 구글, 넷플릭스, 아마존 이런 주식들이죠. 이런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주식들은 큰 규모의 투자가 없어도 성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 지배력이 더욱 강해질 것이다. 따라서 자본 집약적인 기존 기업에 비해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았죠. 그리고 이 책의 저자가 많은 영감을 받은 펠프스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시장 타이밍을 예측하는 것에 반대한다. 약세 시장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대신에 주식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을 이용해 1만 달러를 100만 달러로 만들어줄 수 있는 주식을 찾는데 더 집중했다라면 훨씬 좋았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주 투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필립 피셔도 약세장을 두려워해서 이제 성장주에 투자하지 못하는 바에야 좋은 주식을 찾아서 들어가는 것을 더 선호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100배 주식을 찾기에 안 좋은 시점은 없다. 시장이 화랑일 때나 불황일 때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100배 주식에 참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코로나19와 같은 매크로 요소는 부수적인 것이 됩니다. 이게 이제 저자가 이제 책의 끝부분에 이제 인터뷰가 실려 있는데 거기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마존의 현재 주가가 2000년 테크 버블 당시 최고가보다 43배 상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성장주 투자의 이제 실패 사례로 이제 계속 얘기하게 되는 게 이제 테크 버블을 많이 이야기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테크 버블 최고점에서 샀더라도 아마존 같은 거를 골랐다면은 43배 상승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싼 주식도 그게 더 성장할 수 있다라면은 그 문제될 것이 없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그런 주식을 골라낼 능력이 있느냐일 것입니다. 근데 그럴 능력이 없다라면 분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분산을 하게 됐을 때 그래도 성장하는 산업 앞으로 이 세계를 운용시키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산업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에 대한 분산 투자는 성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뭐 가치주, 성장주를 뭐 이렇게
너무 나누어서 얘기하는 것은 뭐 옳지 못하죠. 사실 가치주 투자에도 성장을 고려하게 되고 성장주 투자에 있어서도 너무 비싼 주식은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가치와 성장은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 워런 버핏도 성장은 가치 그거를 구성하는 공식 중에 한 요소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이 책을 이제 설명하고자 했을 때 이제 편의상 이제 성장주 투자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경영진에 대한 고려 이렇게 제가 이 파트를 나눠봤는데요. 사실은 모든 투자자들이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 분석해 보면 단 하나의 100배 연금술사는 경영진이다. 그들이야말로 주식이 금으로 보상해주는 일, 즉 연금술사를 감정하는 일에 정통한 사람들이다. 경영자는 매우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경영자의 능력은 또 이제 재무제표나 주가수익 배수에는 나타나지가 않죠. 하지만 굉장히 실질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성적인 분석도 계속 가야 하는. 그러니까 집중 투자를 하게 되면은 정성적인 분석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정량적인 투자만으로는 그 기업의 다면적인 요소들을 다 평가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가 질적으로 평가하는 것들을 양적으로 전환시키는 도구들이 계속 발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질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영역이 좀 더 갈수록 축소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도구가 완전하게 100%를 커버할 수 없는 이상은 항상 질적인 평가의 부분들은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어떤 기업이 돈을 벌었을 때 그 번 돈을 재투자해서도 재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꾸준한 성장을 보여준다. 그러면 그게 그 기업이 복리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기업은 굉장히 좋은 기업이죠. 물론 전형적인 가치 투자에서도 이런 기업을 굉장히 찾고 있습니다. 재투자, 정말 위대한 투자의 핵심은 그 20달러를 원금 100달러와 함께 재투자해서 다시 20%의 수익률을 내고 이것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이 순서와 상관없이 제가 구성을 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성장주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책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만약에 성장주 투자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책은 한번 사두시고선 종목 선택을 할 때마다 되돌아보면서 이러한 요소들을 내가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판단해보는 어떤 도구로서 활용해볼 만한 좋은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 책도 한번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면 오늘의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